일단 뭐 겹치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그냥 제가 한마디만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에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전에 사업가입니다. 좀 안 좋게 말하면 장사꾼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리스크를 만들지만 같이 죽자고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역 전쟁, 전면전 뭐 이런 건데,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쪽 분도 엄청나게 세신 분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차이나 드림, 쫑고몽 뭐 이래가지고 대국으로서의 그런 포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분도 올해가 2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자기 차세대를 구성해서 끌고 가야 되는 시작하는 1년이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지금 조용히 계속 이제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번 화요일 날 저희 회사에서 중국 초상증권하고 같이 차이나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분들은 제가 만나보고 이제 같이 식사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하면 반대로 별로 걱정을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사실 피해가 저희가 더 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뭐 시간 관계상 이 경제적인 외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의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트럼프 노믹스는 뭐냐?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화두만 딱 얘기해 보면 트럼프 노믹스의 화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제품, 하나는 미국 제품을 다시 잘 팔리게 해서, 하나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래서 뭐 그런 수단들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가 미국 제품의 점유율을 가져갔냐, 누가 미국 노동자 일자리를 가져갔냐, 여기 있는 것처럼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 또 많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7가지 무역 정책 중에서 3가지는 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하겠다, 중국을 WTO에 제소하겠다, 중국을 대통령 권한으로, 모든 권한으로 제재하겠다, 대놓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도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가겠는데, 그래서 이제 환율 조작국 얘기가 곧 이제 나올 차례죠. 이게 이제 4월 달인데, 작년 4월에 일단 이런 재무부 환율 보고서를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나라가 지금 환율 조작국의 전 단계,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이제 대상국이 돼 있죠.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뭐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같이 환율 조작국으로 될까봐 지금 굉장히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보면 한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기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인데 주가는 가장 못 오르고 있죠. 왜? 불안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냐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BHC 법안이라는 게. 하나는 해외 민간 투자공사의 지원 금지, 하나는 조달 금지, IMF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민간 투자공사에서 지원 금지인데 원래 지원을 안 받는다는 거죠.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IMF를 통해서 환율 압박을 안 받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받겠습니까? 한국이 받겠습니까? 일본이 받겠습니까? 전혀 뭐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들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들이기, 미국에서 돈 버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미국 대통령 재량 조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이 환율 조작국 얘기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죠. 분위기를 띄우고 좀 안 좋게 말하면 겁주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최악, 뭐 하여튼 안 좋은 시나리오는 통상법 122조 관세를 15% 인상하는 것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이든 아니면 뭐 품목별이든 국가별이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5% 인상을 전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보면, 뭐 저희도 그렇고 뭐 다른 연구기관들도 일단 15% 관세 부과할 때 한 1에서 2% 정도 중국 GDP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물론 이거는 전체 품목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얘기고, 어쨌든 이제 한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 중국을 다 15% 관세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지금 분명히 갖고 있다. 좀 안 좋은 얘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즈 게임, 서로 강대강으로 가서 같이 죽자고 할 거냐. 그러면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얘기죠. 양국의 수출입 아이템을 한번 보면 중국이 대미 수출하는 걸 보면 중국은 미국에다가 대부분 소비재를 팔고 있습니다. 가전 뭐 소비재들, 섬유유복, 금속, 신발 뭐 이런 수공예품 대부분이 소비재를 팔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뭘 파냐면 첨단 제품, 자본재, 비행기 같은 첨단 제품, 수송기계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구조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경쟁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서로 같이 죽자고 할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다 이러면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열할 수 있는데, 미중은 같이 가면, 같이 안 좋게 되면 누군가한테 또 이거 수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만 이렇게 루즈 게임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그렇게 중국을 제재한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 부정적이지 않냐라고 보면, 미국은 S&P 500기업,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200 같은 거죠. 대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한 45%대 정도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있고, 그 중에서 60% 이상이 중국입니다. 또 이거는 뭐 언론사에서 주최한 포럼에 나와서 말하기 좀 적절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해외 사업장이 300개 넘다 그러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다 그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볼 때 미국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강대강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률 3.5에서 4%는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뭐 하여튼 이제 요거는 과거의 레이거노믹스, 그러니까 일본을 죽일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했던 거죠. 지금 중국처럼 이제 일본이 따라올 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가게 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건 이제 최악의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강대강으로 간다 그러면, 관세 인상한다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하고 또 국채 매도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다 그러면 서로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월 달에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결국은 미국 상품이 잘 팔릴 수 있게끔 완만한 달러 약세를 용인해라, 위안화 강세로 가자,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될 거고, 중국 사람들이 뭐 제가 많은 분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중국 이코노미스트들 만나보면 오히려 이제 좀 덜 걱정하는 것 같고, 성장률은 좀 올리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두 사람 5월 달이 됐든 언제가 됐든 4월이 됐든 2분기 중으로 두 사람이 만나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실마리들을 잡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는 일정 부분의 환율 변동과 무역 제재, 이 두 가지로 요번에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면서 양국이 뭐 윈윈까지는 아니지만 새 판을 좀 만들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같이 어려지는 게 목적이 아닐 거고, 두 번째로 중국 역시 올해 시진핑 2기 출범에 했기 때문에 최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마찰을 피하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안 좋은 이제 부정적 영향을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우 지수가
70인가? 뭐 어쨌든 뭐 계속 지금 주가가 연이어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도 한국도 못 참고 조금씩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뭐 글로벌 경기가 확실히 좋다는 게 아니고 바닥은 치고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몇 년 만에 오르고 있는 거죠.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고 반도체가 비수기인도 오르고 있고 대부분의 가격들이 더 빠지지는 않고 다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익도 그렇고 중국 기업익도 그렇고 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나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 성장률, GDP 성장률을 뭐 그냥 분위기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작년에 전망한 거 6.5였는데 제가 연말에 중국에 갔을 때 증권사들 쭉 이제 이코노미스트 만나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첫 번째 리스크는 통상 마찰 리스크다. 뭐 그건 대부분 얘기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걔들이 6.5였는데 6.7 이렇게 올리고 있고 제가 이번 주에 같이 행사하면서 얘기 들은 거는 7%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분위기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물가가 또 오르기 때문에 명목으로는 9%. 그러면 기업이익은 1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경제 전체로 보면 올해 이제 자기들 화두라 그럴까요? 이제 하여튼 중심은 작년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공급측 개혁, 뭐 구조조정 이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성장률에 대한 노력, 성장에 대한 노력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 거죠. 지금 RP 금리 10bp 올렸습니다. 최근에 춘절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좀 시작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주가가 3,000 오늘 정확히 못 봤는데 뭐 200, 300 정도 하거든요. 20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나라 투자가들한테 최소한 우리나라 투자가들한테 중국 투자에 있어서 제일 큰 리스크는 저는 비쌀 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망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뭐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쌀 때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대부분 3,200, 300 뭐 이럴 때 안 사고 3,000대 안 사고 4,000 넘어가면 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싸기 때문에 리스크 얘기를 좀 하고 리스크가 검증된다 그러면 좀 투자하는 기회를 찾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얘기가 이제 트럼프 얘기는 했으니까 기업 부채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중국이 우리처럼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단적으로 중국 부채 중에서 외채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외환 위기는 일어나기 어렵죠. 그 말씀이고요. 중국의 리스크, 부채 리스크는 기업 부채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DP 대비해서 국가별로 부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부채가 171%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 외환 IMF 때 전처럼 굉장히 기업 부채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얘기하죠. 선진국들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전체 부채는 비슷하죠. 이 선진국들은 뭐가 많습니까? 정부 부채, 하도 재정을 많이 빚을 많이 내서 재정 적자를 하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많고 우리나라 정도 되는 이제 선진국 되기 전의 나라들은 뭐가 많아요? 가계 부채 많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 오르고 뭐 집 사고 뭐 하다 보면 가계 부채 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의 해법은 이미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구조조정 하겠다. 부채 위기를 넘기겠다. 어떻게 넘기냐면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로 기업부채를 이전하겠다. 그래서 정부 부채로 이전하는 방법은 뭡니까?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고 인프라 투자를 해주고 그런 속에서 이제 기업들은 구조조정하는 거죠. 가계 부채 올리려면 뭘 하면 좋습니까? 부동산 올라가면 가계 부채 저절로 늘어납니다. 빚 내서 집 사느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기업 부채를 줄여 나가는데, 세 번째는 이제 기업 부분의 안전한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안전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속적인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처럼 다시 뭐 미국처럼 이렇게 부채 구조를 바꿔나가는 건데, 우리처럼 외환 위기가 와서 부채 구조를 바꿔나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바꿔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런 이제 해결책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C,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NPL, 부실 자산을 처리해주고, 국유은행이 갖고 있는 기업 부채를 출자 전환해서 자본으로 전환해주고, 또 지방정부 부채를 장기채권으로 차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1, 2년 내에 기업 부채발 위기가 터지지 않을 거다. 그건 이미 진행 중이고, 올해의 중국 정부의 화두가, 경제 화두가 리스크 관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는, 이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과제는 오늘 뭐 다른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내수를 키우는 거죠. 수출에 미국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마이웨이 가려 그러면 결국 내수 시장이 커져야 되고, 그 내수 시장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뭐 가장 중요한 건 도시화가 지속돼야 될 거고, 서비스업, 또 기술, 뭐 혁신, 4차 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발 리스크는 상반기, 2분기 중에,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불확실성은 저희들 생각할 때 2분기에 어느 정도 가시가 된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부 부채 협상 타결이 6월 말이에요, 시한이. 그러니까 그건 미국 안에서 앨런 의장이 FOMC 앨런 의장이 요즘에 말만 하면 변동성 확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겠어요? 자기 나라 대통령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 그 연준이 6월 말 정도부터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6월 말까지 미 정부 부채 협상을 타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양당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6월 말이다. 그 뭐 중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내부 스케줄이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하고 협상도 그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트럼프발 리스크는 6월 안에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장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아까 금리 인상 얘기했지만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금 올리고 리스크 관리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조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압력이 높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시장에도 부정적이고, 또 지금 지난주에도 주식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기업이익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우리나라도 제가 뭐 한국증권센터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올해 참 그 다른 것은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요. 보통은 연초에 한번 하고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물론 아직은 연초입니다만 지금 계속 제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추정치들이 뭐 12월 말 1월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중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게 보면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발 결국 뭐 다른 부분보다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2분기 후반부터 제가 중국에 갔더니 미세먼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목감기에 걸려갖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오늘 종목 설명 안 할 건데 뒤에 보면은 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도 있는데 어쨌든 재미로 해놨고요. 제가 갑자기 목이 막혀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 생각에 길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3,000대 초반에서는 분명히 장기 투자 기회가 나오고 특히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1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도 그렇고 중국 수출도 그렇고 몇 년 만에 우리나라는 뭐 4, 5년 만에 나왔다 그러죠. 두 자리 증가율입니다. 중국도 1월 달 중국 수출이 17%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중국이 계속 수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뭐 얘기했었습니다만 17% 증가했고 근데 그게 춘절이 1월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마이너스가 정상이죠. 그리고 2월에 지금 한국도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20%대라 그러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8천 갔던 주가가 리만 사태 때 지금 2만 700 얼마? 하여튼 그런데 중국, 한국은 여전히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두 나라가 트럼프발 리스크에 제일 좀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뭐 환율 조작국 이슈, 무역 전쟁 이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되고 뭐 결국은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지나가면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